맞습니다.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강사로서 마지막 해설 강의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 분은 운전직 수강생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는 이제 경찰의 수강생일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지를 하나 하자면, 일단 이제 그 운전직 강의 안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의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운전직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건강히 따라와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사회 강의 해가지고 사회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작년부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겠죠. 올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출제해서 중요한 시험이 소방직과 국가직과 지방직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제가 모아서 이렇게 진도별로 배열을 하고, 이에 따라서 강의를 이제 해서 기존의 그 기출 강의에다가 이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혹시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영2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소문이 적중이 많이 돼가지고 솜사에서 조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최근의 경향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최근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하고 그걸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최근 모의고사 문제라는 게 이제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2회분을 제가 또 만들 거예요. 최근에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가 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최근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기존의 진동 모의고사 강의에다가 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강의로도 충분히 내년을 올해 강의로도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해설 강의를 이제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를 이제 드립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근로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환경권,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권에 해당되죠.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사회권 실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같은 경우는 자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평등권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수단적 권리다는 게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이 1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갑국구 이외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선거구는 200개의 지역구로 구성되고 각 지역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로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을 당선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과 상관없이 1등을 이제 당선시키는 것은 절대 다수 대표제가 아니라 상대 다수 대표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이제 투표 가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당선시키는 중대 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비례대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의 선출 방식은 니은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이제 작게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는 대표 선출 방식이 이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죠. 그래서 1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표가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정당 투표율과 의석률 사이에 격차가 큰데 반해서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에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선출 방식은 기역 선출 방식보다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각 정당별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가 좀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해서 공공서비스나 행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섬유에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 주민감사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참여를 하게 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나아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감사 청구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정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민소환 제도가 있는데 주민 소환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주민 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이제 정지되도록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와나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제 기여를 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는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번 가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이제 강화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 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강화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원 내각 제정 요소입니다. 그 소규모 재발총무회 기억나십니까? 소규모 재발총무회. 이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인데 그 중에서 재발총무회 할 때 맞죠? 그리고 이제 재발총무회 할 때 해. 이게 바로 이제 의원 내각 제정 요소고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란 게 뭐냐? 우리나라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없고 영국에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으로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국회가 행정부 수반을 비롯한 내각을 임기 중에 언제든지 이제 해임시키는 것이 해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고요. 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원 내각제의 내각 불신임과 유사한 제도죠. 맞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틀린 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가다에 들어갈 민주선거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과도하게 되면 이게 이제 평등선거 원칙이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선거구가 있고 이제 B라는 선거구가 있습니다. A라는 선거구는 유권자가 몇 명이 있냐면 10만 명이 있고요. 자, 그리고 B라는 선거구는 유권자가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A라는 선거구에서 한 명을 이제 당선시키고 B라는 선거구에서 똑같이 이제 한 명을 이제 당선시킨다라고 이제 할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만 명에서 한 명 당선시키고 10,000명에서 한 명 당선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B적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는 A적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에 비해서 10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표의 가치의 차등의 문제, 즉 평등선거 원칙이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이제 선출을 하고 그리고 각 정당별로 투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주는 비례대표제도도 함께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이제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데 지역구 인물투표와 이제 정당투표라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한 표 가지고 어떻게 두 개의 의사표시를 했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A라는 유권자가 갑이라는 저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한 표를 던지고 그러면 이제 지역구 투표를 한 거죠. 그런데 갑이 만일에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이제 받았다 하게 되면 그러면 갑은 이제 민주당에게 정당 투표를 한 걸로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A가 갑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갑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에게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자신이 원하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다가 만일에
갑이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소속 후보가 되죠. 무소속 후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정당 투표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에 의해서 표의 차등이 발생하죠. 이거는 이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 분립과 적법 절차의 원리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원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라는 것도 이게 자유와 평등을 아무리 보장해봤자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이제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기초적인 생활이 이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 원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갑더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은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과반의 찬성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2번. 나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제 얻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가 국민투표인데 국회에서는 이걸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일 건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죠. 이제 300명 중에서 이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는 국민투표에 해당되고요. 라는 다에서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이제 국민이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먼저 가를 검토해야 된다. 구성요건 해당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가를 충족한 경우 위법성을 따져본 후 그리고 책임의 충족 여부까지 검토해야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 할 수 있다.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이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요,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성. 그래서 가나 모두가 아니라 이제 나에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4번 갑이 농하자. 이게 현재까지 농하자로 쓰이고 있는데, 이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라고 이제 고쳐졌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출제자가 법을 알고 이제 출제했다는 이야기죠. 가나를 충족하는 경우, 이제 다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이제 감경을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하자라 하게 되면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는데 책임이 감경된다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긴 하되 이제 형을 이제 감경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가에서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영장은 이제 판사가 발부하는 거지 검사가 발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전 형사 절차에서 다 갖게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인 검사가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 유죄 판결 중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있는데 이 경우는 비록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은 석방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결문의 일부이다. 밑줄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맺은 계약은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효인 경우인데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개인 간에 있어서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미리 이제 마련해 놓는 거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해가지고 어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에게 저 돈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이 돈이 용돈 범위 내다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또 취소하지 못하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네 번째, 갑은 약속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하였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다가 되게 많이 웃었다는 그 내용인데요. 뜬금없이 공무원 시험에서 손목 자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보통 여러분, 이거는 노름비도 안 갚으면 손목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4번이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밑줄chen 기업부터 미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는 뭐 누구 가르치려고 회사를 창설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비공식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농구 선수와 국가대표는 둘 다 성취지위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당연히 그 이익사회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에 대한 보상,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틀렸다. 12번 보겠습니다. 문화 이해 태도,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부터 다는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는 국수주의나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가나와 달리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다. 다가 뭐죠?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가 되고요. 나머지 하나인 나가 문화 사대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가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하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네, 비교론적 관점. 다른 문화와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 문화가 다른 문화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특성과 자기 문화만의 특성을 동시에 파악을 하면서 자기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가 이제 가능해진다. 이게 바로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나는 자문화 정책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사대주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고요. 그리고 다문화사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자기 문화를 다른 문화로 강제로 이식하려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나타나는 거고, 문화상대주의는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 나는 문화사대주의입니다. 틀린 말이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A국과 B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B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 중, 하가 되어 있는데, 지금 A국 같은 경우는 중층 대비 상층이 1대 3이고 중층 대비 하층이 1대 3, 중층 대비 하층이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3대 1이죠. 3대 1. 중층 대비 상층이 3대 1, 3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게 되면 얘가 이제 20%, 그리고 얘가 60%, 얘가 20%가 되고요. 그리고 B국 같은 경우는 중층 대비 상층이 2가 되고 중층 대비 하층이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0%, 30%, 50%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뚱뚱하니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될 거고, 내려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번.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보다 B국이 높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서 서로 이제 같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2번.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과 B국이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국 같은 경우는 20%고 B국은 50%로서 B국이 더 많죠. 그리고 상층 대비 하층의 비율은 A국보다 B국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층 대비 하층의 비율, A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제 2.5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국보다 B국이 높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 A국은 피라미드형, B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 반대로 됐죠? 자, 틀렸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초등학생 2,00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얘는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아보고자 했다. 이제 문제 제기했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가설 설정했다. 가설을 이제 설정했고요.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했었던 가설이 참인지 것인지 검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순서가 문제 제기, 자료 수집,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그리고 가설 검증, 이 단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나가라다. 죄송합니다. 나다 가라. 다 나가라가 아니라 나다 가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독립변수와 이제 종속변수라는 것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독립변수고, 결과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종속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설을 보게 되면 부모의 이제 양육 태도, 자율적인 이제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에 불안감은 낮을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에 이제 불안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결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율적 태도가 독립변수,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이 총속변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질문지를 썼죠. 질문지 같은 경우는 정서적 교감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교감을 가장 강력하게 요하는 것은 면접법이 됩니다. 가와 달리 나라에서 연구자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를 수집할 때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고, 문제 제기와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되고, 가설 검증 단계에서도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가와 라에 해당이 된다. 틀렸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동영 풀면서 제발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나와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게 T년과 T 플러스 이제 5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이제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이제 유년부터 합시다.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28이고, 얘는 이제 20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년 부양비가 20이에요. 노년 부양비가 20이다. 노년 부양비가 20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양 인구가 만일에 100이었을 때, 노년 인구는 2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로 해보면 5대1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체 인구에서 유년 인구와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를 합치면 10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를 합치게 되면 얼마 나오죠? 72가 나옵니다. 이 72를 5대1의 제 비율로 이제 가져가게 된다 하게 되면 부양 인구가 60, 그리고 노년 인구가 12가 되는 거예요. 60, 12.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이제 유년 인구가 20이니까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를 합치게 되면 이제 8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년 부양비가 60이에요. 부양 인구가 이제 100이었을 때 노년 인구가 60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약분을 해보게 되면 5대3이 된다는 거죠. 5대3. 50이랑 30 이렇게 비율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50, 30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년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50이라는 건 하면 이제 2분의 1이 나와 있는데 2분의 1이 아니죠. 그래서 50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이제 10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전체 인구, 죄송합니다. 그 유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가 차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이제 20분의 이제 30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150이 나오죠. 그래서 100 이상이란 게 맞는 말이고,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한 비율은 60에서 50으로 이제 낮아졌죠. 그래서 T 플러스 50년이 낮다. 그리고 T년은 고령화 사회에 T 플러스 50년 초고령 사회에 해당된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니까 고령화 사회에 맞네요. 7에서 14 사이에. 그리고 T 플러스 50년은 30%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맞다라는 겁니다. 어려웠죠. 유일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A부터 D를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둘 다 있으면 사적 재화가 되고,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다 하게 되면 공유 자원이 되고, 그리고 배제성인데 경합성이 없다 하게 되면 이제 자연 독점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없다면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재화에 해당되고요. B는 A와 달리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임승차의 문제는 배제성이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근데 둘 다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3번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의 어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원 고갈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공유 자원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4번 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된다. 아니죠. 공공재 같은 경우는 기업에다가 생산을 맡겨놓게 되면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에 대한 동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X제와 Y제만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표는 각 제와 한 개 추가 소비에 따라 다른 편익 증가분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각 제와의 가격은 각각 5달러이고 갑의 현재 용돈은 25달러이다. 단 갑의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총편익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당 5달러고 이제 25달러가 있으니까 X제든 Y제든 총 합쳐서 5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X제를 2개를 사고 Y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3개를 이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 편익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19가 될 것이고 얘는 이제 28이 된다라는 겁니다. 19에다가 28을 합치게 되면 47이 되죠. 47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X제 3개와 Y제 2개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합치면 22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26이 되니까 48이 되죠. 그래서 X제 2개, Y제 3개 소비 시 총편익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보세요. 처음에 5달러 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면 뭐 사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5달러 가지고 요거 사야 되겠죠. 만족이 가장 크니까 요거 하나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달러는 X제 사면 편익이 10이 생기고 Y제 사면 편익이 10이 생겨요. 둘 다 똑같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Y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5달러 가지고 X제를 사면 9가 더 추가되고 Y제 사면 6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9가 추가되는 X제를 사야 되고, 자, 다섯 번째 5달러 가지고는 어때요? X제는 7이 더 추가되고 Y제는 6이 추가되니까 7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번 X제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거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늘어나는 편익을 한계 편익이라 부르는데, 한계 편익은 계속해서 줄어들지만은 총편익은 다 더한 겁니다. 총편익은 4개까지 증가하다가 5개째 멈춰버리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Y제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액값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계 편익이 음액값이고 총편익은 다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액값이 아니에요. 용돈 5달러 증가하면 현재보다 Y제 1개를 추가적으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자, 현재 X제 3개와 Y제 2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5달러가 더 있다 하게 되면 X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소비하면 4의 편익이 늘어나고 Y제는 6의 편익이 늘어나요. 그러면 Y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답이 4번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치품에 비해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 수요량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품이 사치품보다 훨씬 탄력도가 작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렸다.
자, 그리고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재가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대체재가 많은 시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가격을 올리죠. 그럼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른 대체재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탄력적이다라는 거죠. 자, 3번.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값 같은 경우는 1%만 올라도 크게 올랐다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톱깎이 가격이 1% 올랐다고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계소득에서 상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탄력도도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체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력성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075원에서 1138원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한 거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여행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지불해야 될 돈이 1075원에서 1138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원화 대비 달러와 가치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이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보세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자국에서 해외로 수출한 수출품의 가격도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이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했었던 나분해 너, 너분해 나가 나온 그 내용이죠. 자, 이 생산량입니다. 갑을이 노동만을 투입해서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 양입니다. 그래서 갑이 물고기 하나 만들 때마다 포기해야 되는 열매의 양은 나분해 너 10분의 3 열매가 되고요. 그리고 나무 열매 할 때마다 포기해야 되는 이제 물고기의 양은 나분해 너 3분의 10 물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리 물고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포기해야 되는 제 열매는 나분해 너 5분의 4 열매고, 얘는 이제 반대로 4분의 5 물고기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고기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적은 쪽은 갑이고, 그리고 나무 열매 생산에서 기회비용이 적은 쪽은 을이 된다라는 겁니다. 갑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절대 우위에 있지만 나무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 열위에 있죠. 자, 2번 나무 열매 한 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이 갑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 열매, 을이 갑보다 작죠? 얘는 3분의 10이면 3.33이고 얘는 4분의 5면 1.25니까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은 나무 열매, 을은 물고기에 특화하여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갑은 물고기, 을은 나무 열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화 후 나무 열매 한 개당 물고기 3마리로 이제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교육 조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조건을 이제 물고기 있으면 여기 가운데 이제 열매를 이제 적으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열매 하나가 3분의 10 물고기보다 작고 4분의 5 물고기보다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열매 한 개당 3 물고기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매 한 개가 3 물고기는 이게 3.3이고 이제 1.25니까 이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초안지에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방도 있고 항우도 있고 번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호감을 가지는 인물이 소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방 군대가 저기 진나라 수도로 이제 쳐들어갔을 때, 진나라 수도에는 오만 보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이제 군인들이 약탈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소하라는 이제 사람은 궁궐로 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 서류들을 이렇게 이제 챙겨놨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유방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 체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쌓여왔었던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약탈하고 있을 때 행정 소유를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웠을 때 국가 기틀을 확립하는데 크게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한신대장군 이런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토사구팽이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방 부인이죠. 예, 죽음을 당했죠. 유방 부인한테. 그리고 뭐 장자방이라 부르는 장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도 죽음 당할까봐 저기 산에 저기 이제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 소하 같은 경우는 이게 유방이 이 사람 없이 나를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상자를 주고 이제 대대로 소하뿐만 아니라 그 한나라 망할 때까지 소하의 후손들이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정말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역대급 공무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바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구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소임을 다한 거죠. 그렇죠? 진나라 수도에 이제 쳐들어갔을 때, 다들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무원이 되게 되면 소하라는 인물을 보고, 내가 공무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나침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거 해설지 쓰고 해설 강의 하면서 이거 어차피 볼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은,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운전직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와 기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내년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 강사로서 민주주의 소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